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미국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했고 유럽 증시, 방산 제약 업종에 강세 입어서 대부분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 B가 있다라면서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법원이 관세를 막으면 미국에 종말이 올 것이라 말하기도 했고요. 또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불법 판결이 나와도 1930년 무역법 제338조를 거론하면서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들이 상호관세는 교역국에 대한 위협이자 압박수단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상황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모든 장관이 나서서 힘을 보태는 듯합니다. 10월 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겠지만 그전까지 시장 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다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의 FOMC에서의 금리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간밤에는 금값 또 은값이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이어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매주 돌아올 때마다 달갑지 않은 월요일처럼 투자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9월이 찾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인 달로 악명이 높은데요. 과연 이번 9월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전망과 또 한 달 동안 어떤 리스크들에 눈여겨봐야 할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9월의 다우지수는 1.1%, S&P 500 지수도 1.1%,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뉴욕 증시의 강세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9월은 다를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APL 턴퀴스트에 따르면 9월은 추세가 중요하다면서 S&P 500 지수가 9월로 접어들 당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그해 9월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1.3%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9월이나 10월에 조정이 나올 경우 이는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스라이드 자산운용은 시장은 연말까지 랠리를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앞으로 나올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볼빈 웨스 매니지먼트 그룹 역시 강한 추진력이 있는 9월은 반드시 나쁘지 않다면서 9월 약세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저점 매수를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흐름이 꺾일 만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남아있는 점이 문제인데요. 우선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이번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9월 인하 여부 및 인하폭 등 많은 것들의 윤곽이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난다는 건데 일단은 추정치랑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면 9월 금리는 그대로 9월 금리 인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온다면 9월 인하 여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JP모건 트레이딩 데스크는 8월 신규 고용이 17만 5천에서 20만 개에 달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9월마저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흔들린다면 주식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도 문제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때까지 심의의 향방이 미지수인데 이에 대해서 바이탄 놀리지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시장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번 판결로 인해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더욱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죠.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미지근하게 나온 데 이어서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일부 고객에 집중됐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분기에 가장 큰 고객사 두 곳이 데이터 센터 총 매출의 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BCA 리서치에 따르면 이런 큰 비중을 가진 고객의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화 정책을 꾀하면서 점점 기업들이 엔비디아 기조를 보이는 것도 향후 엔비디아 실적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AI 거품론 역시 무시할 수 없겠죠. 아직까지 AI로 인해서 수익 창출을 못한 기업들이 MI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지표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7월 말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진 데다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9월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소폭 빠지면서 97.67에서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중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제조업 PMI가 확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원유 수요도 잇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94% 내지 0.1% 뛰었습니다. 또 금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고치에 가까워졌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1% 가까이 뛰면서 온스당 3,545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재료에도 비트코인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20% 이상 줄어든 11만 달러 밑에서 며칠째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약세장 징크스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우려되는데 지난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약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여기에 비트코인을 떠난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 없이 현재 1억 5천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마켓입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픈 AI가 본격적인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금껏 선보인 적 없는 초저가 요금제를 꺼내던 데 이어서 이번엔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기가와트급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로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될 전망입니다. 오픈 AI는 인도 현지 법인 등록을 마치고 파트너를 물색 중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트럼프 주도하에 만들어진 스타게이트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과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새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인도까지 빠르게 세를 넓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에 미국 기업들이 돈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S&P 500 기업 중 369곳을 표본으로 조사해본 결과 감세 혜택 규모가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의 8.5%에 해당하는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실제로 미국 대표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지난해 56억 달러에 달했던 법인세액을 올해는 15억 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빅테크들이 누릴 혜택은 훨씬 더 큰데 아마존의 경우 157억 달러의 절세 혜택을 통해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의 43%와 맞먹는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에너지와 유통, 화학 등 다양한 업종이 세법 개정으로 현금 흐름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면서 투자나 자사주 매입을 위한 더 많은 자금, 관세 인상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간 갈등의 원인이 된 코로나19 백신 효능 논란을 제약사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제약사가 백신 효능을 입증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의 질병대응을 총괄하는 CDC는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케네디 장관의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여겨 저항해온 CDC 국장이 해임도 했고 다른 고위직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사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장관의 CDC 개편을 지지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자신의 주요 업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면서 애꿎은 제약사들의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선 가운데 자칫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장티롤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 부족 그리고 연동된 준비 자산에 대한 의구심이 현실화할 경우 예금자들의 뱅크런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 말했는데요. 트럼프를 등에업은 스테이블 코인의 몸값은 우리 돈 400조 원에 육박한 만큼 커졌는데 하지만 티롤 교수는 미 국채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담보하는 관행이 이 국채의 낮은 수익률 때문에 인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웰스파고가 9월 전통적 약세장에 들어서는 지금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에서 일부 자금을 선별된 채권으로 재분배하라며 이같이 조언했는데 비록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간 예상되는 변동성에 대비해 주식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장기적 인플레 기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투자의 질이 중요하다며 대형주는 비중을 계속 확대하지만 통신 서비스업 종목은 차익을 실현해 시장 과열에 대비해야 한다 덧붙였고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만기 3에서 7년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리 전략을 권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의 주요 상품 서비스 세계 랭킹까지 살펴보죠. 71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점유율 1위를 기록했는데요. D램 반도체와 OLED 패널, 낸드 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등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4개 품목 모두 삼성전자가 2023년에 이어 점유율 1위를 지켰는데요. 한국 기업이 1위를 차지한 분야 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미국 기업은 27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중국 기업은 18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고요. 일본 기업은 종전보다 1개 줄어든 9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신문은 특히 15개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 점유율이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미국이 중국의 규제를 가한 품목의 점유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국 기업 경쟁력에 그늘이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발 악재가 잇따르면서 우리 반도체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알리바바의 자체 AI 개발칩 소식으로 뉴욕 증시에서 삭풍이 불어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적용해온 포괄 허가를 철회하겠다는 폭탄까지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생산 확장이나 공장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당장은 구형 제품 중심의 중국 라인 특성상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50조 원이 투입된 거점이 B급 생산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YC가 7.27% 하락했고 KC텍 6.88%, 한미반도체도 6%대 약세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5% 가까이 빠졌고 워트도 4.8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힘을 내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로봇주가 연일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 위험회피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 배치를 늘리거나 휴머노이드용 로봇 관련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현대차가 올해 연말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에 AI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시험 투입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성과가 입증되면 글로벌 생산 거점 전반으로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에 발맞춰서 미국의 연간 3만 대의 로봇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도 건설합니다. 이처럼 로봇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로 가속까지 붙을 것으로 예견되자 관련주가 연일 강세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KNR 시스템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SP 시스템즈도 16%대 강세 보였고 나우 로보틱스 8.93%, TSR 로보틱스 6.8%, 코닉 오토메이션도 6%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MSPO 2025를 앞두고 방산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이 행사에 하나오션을 포함한 한화방산 3사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업체가 모두 출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폴란드는 최근 5년간 국내 방산 수출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시장이죠.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은 차세대 방산 제품들을 대거 선보이면서 유럽 시장에서의 K방산 영향력을 과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달 18일에 상장한 삼양컴텍의 경우 방탄 솔루션 분야의 강자로 꼽히는데요. 이번 전시가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기술력을 선보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주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삼양컴텍이 17%대 강세 보였고요. HJ중공업 12.55%, MNC솔루션 7.7%, 하나오션과 퍼스텍 모두 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조선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더해 미국의 해외 선박 건조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 군함은 번스-톨레프슨법을 통해 상선은 존스법을 통해서 해외 건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에 관해 예외 허용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팀으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에 올라가 있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범한 퓨얼셀이 13%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에이텀도 9.68%, S&W 7.67%, 삼양엠텍도 6.83% 뛰었고 마지막으로 세진중공업이 4.34%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9월)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 겹 악재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타격을 줬던 중국 알리바바 AR칩 개발 소식에 미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중국 공장 장비 반입 규제까지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었습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 모두 약한 편인데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니 좀 더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을 조정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섹터를 찾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양 지수 어제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1.4% 하락해서 3,142선, 코스닥은 1.5% 하락해 78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겹 악재에 8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나왔음에도 지수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를 나타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요. 2,7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기관도 1,9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46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1,6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로 4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요. 반면 기관 4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 687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흐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 하락 기여도가 컸는데요. 그나마 방산주가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 하락, SK하이닉스가 4.8% 낙폭 기록했고요.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6% 올라서 10위권 내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수출 데이터 호조에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호재가 있었던 알테오젠과 HLB만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이어지며 어제도 3.7% 오름세 기록했고요. HLB는 진양곤 회장이 간암 신약과 관련한 상황을 직접 주주에게 설명한 이후에 반등세 이어갔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상원 60전 상승한 1,39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오름폭을 소폭 키우며 1,394원가 선을 터치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휴장한 가운데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는데요.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93원 선으로 오늘 외환시장 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을 받쳐줘야 하는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잔뜩 위축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9월엔 전통적으로 증시가 약한 계절인데 그렇다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제약 바이오주를 꼽았습니다. 9월부터 주요 종양학회들이 줄줄이 열리는 만큼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6일에 세계 폐암학회를 시작으로
유럽 당뇨병 학회와 유럽 종양 학회, 약물 전달체 파트너십 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일단 세계 폐암 학회에는 유한양행과 리가캠바이오, ST큐브 등의 국내 기업들이 참가하고 유럽 당뇨병 학회엔 한미약품, 대육제약 등이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은 나란히 탑픽으론 한미약품, 그리고 관심 종목으론 D&D 파마텍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은 한미약품이 미국 정책 변수에 대한 영향이 적으면서 하반기 비만 치료제 R&D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D&D 파마텍에 대해선 9월 3일 투자자 컨퍼런스가 예정이 돼 있고 경구 비만 치료제 개발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지방간염, 메쉬치료제 시장 자체를 주목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메쉬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R&D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한미약품과 D&D 파마텍 그리고 올릭스 등을 주목했습니다.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은 모두 초기 효능 지표인 간 지방 감소 효과를 이미 입증했으며 2026년 상반기 임상 이상 발표에서 염증과 섬유화 개선 등 조직학적 효능 데이터 공개를 각각 앞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투자하실 때 관련 보고서 내용 참고하시죠. 이어서 일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8월 CPI 발표, 유로존 8월 CPI, 그리고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PMI까지 발표가 이어지고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어제 이를 앞두고 방산과 조선 섹터가 기대감의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까지 모멘텀 이어질지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노란 봉투법 통과 이후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도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몰리는 변동성이 큰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힘들게 시작한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떨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모두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5% 강세 67,700원, SK하이닉스가 0.4% 오름세로 25만 7천 원에 거래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72% 오름세, 거래가 35만 1,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강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2% 추가적인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92만 7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총 4위 파마리서치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반등합니다. 우선 알테오젠 1.65% 강세 이어갑니다. 46만 2,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움이 1%가량 상승하면서 12만 1,000원. 펩트론이 2.1% 반등하며 거래가 30만 6,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1.4%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5만 6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겹 악재를 딛고 반등해진지 여부가 지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어제처럼 조선, 방산주가 하단을 지지해줄지, 로봇주는 상승세 이어갈지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오늘의 주도주 머니쇼와 함께 찾아가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미증시 이제 노동절로 휴장을 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이제 유럽 증시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시 한번 방산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또 금값은 4개월 내 최고치네요. 뭐 라가르드
저기 22 총재가 네. 프랑스 IMF 안 가도 뭐 가지 않을 것 같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다는데 뭐 IMF 총재도 지냈던 사람이고 지금 22 총재이기도 한데 은근히 뭐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의 재정 상태 그리고 정치 전국 네. 불안정 이런 것들이 좀 들려오더니만 9월 사- 8일 총리 신임 투표 앞두고 네,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런 말은 들을 때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22 총재가 안 가도 된다. 가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 갈만했다는 얘기니까. IMF. 예. 예,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뭐 CNBC 같은 데는 그 뭡니까? 저 푸틴, 시진핑, 모디, 그야말로 브릭스. 네. 예, 진짜 짱짱한 정상들이 서로 웃으면서 환하게 아마 이제 뭐 지금 이제 중국의 전성절 앞두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후애환입니다. 온통 적이에요. 그죠? 네. 뭐 사법부에서도 말리죠. 그리고 뭐 장관들이야 워낙에 트럼프하고 뭐 뜻을 맞추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또 마가 진영에서 뭐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지금 트럼프 밑에서 살기 싫다는 사람들도 많겠어요. 미국 내에야. 예, 뭐 그런 사람인데다가 국제적으로는 전부 반미 뭐 언제까지 저렇게 일진 노릇하고 삥 뜯고 여기 언제 우리가 당할 거냐 하는 그런 반미 움직임도 보이고 하니까 야 그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만 너무 많이 빠졌으니 오늘은 한번 반등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시장은. 어제 왜 빠진 거예요, 대체? 아 이제 오후 머니쇼 플러스를 안 하시니까 이제 감각 떨어지시는구나 우리 정민 앵커. 탱자 놓으시는 거지. 아침 방송 끝나고 아니요, 나서. 그게 아니고 예. 그냥 이제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질문을 던진 거죠. 제가 굳이 아는 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왜 빠졌는지 오늘 나오신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오늘 KBW 이코노미스트 네. 유신익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유 박사님. 오랜만에 네,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예.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우리만 왜 그렇게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빠졌을까요? 왜 다들 그죠?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빠졌을까요? 뭐 두려움이 계속 잔존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제 미국의 AI 버블론이 이제 가세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을 크게 받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AI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갖다가 더 확대하겠다면서 중국의 AI 쪽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들 주가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그리고 미국에 더 연결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 버블론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우리도 같이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후폭풍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의 AI 버블론은 그들 얘기인 거예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은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 상단 각 기업마다 틀리긴 하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모든 기업들이 상단을 맞춰가면서 올라간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그 샘 울트만의 얘기를 빌리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실 뭐 팔란티어도 그렇고 수백 배짜리가 된 상황에서 좀 더 매출이나 이익이나 어떤 이제 사업 확장이 일어나기까지는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떨어질 때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는 횡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한국에다가 다 또 우리는 불안하면은 풀리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좋을 때는 근데 이거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으면서 비판적으로 반응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이럴 때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불안한데 그것도 부재하니 일단 팔고 보자. 일단 팔고 보자. 미국이 어떤 오늘 이제 장이 열리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라는 네.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는 게 대외적으로 사실 왜 9월 달에 좀 약세장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말씀 주신 대로 대내적으로는 정책적인 또 불안함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씀 중에서 꼭 9월 폭락설 요즘에 뭐 그런 키워드가 자꾸 잡히던데. 전 폭락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니 예. 그 앵커님 예, 말씀이 예.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예. 데서 일부 분석가들이 맞아요. 과경론자들이 예. 자꾸 폭락설 뭘 근거로 얘기하는지. 일단 썸네일을 그렇게 올리면은 조회수는 좀 올라오니까. 자극적으로. 근데 이게 매 기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4월 폭락설, 9월 폭락설. 뭐 5월은 뭐 맨날 세린 메이. 예. 그 그러고 나서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네. 그분들 그 채널이나 이런 이제 분석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 아니면 말고 그 얘기에 예.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런 약간 선동성, 거짓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면 데이터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 오늘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예, 네. 그러니까. 좀 지겨우시고 재미가 없어셔도 네. 흔들리지 마십사 오늘은. 그럼 준비하신 데이터를 좀 바로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 박사님 오늘 유신익 박사 나오셨구나. 그러면 오늘 각오는 해야지.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는 공부는 된다. 네.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한번 두루두루 짚어주셔야 네.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녀 사냥이라는 거. 위치헌터. 네. 마녀 사냥이라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사람 나빠. 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예. 외부적인 어떤 이제 골격이나 예. 생김새나 이런 게 터프해요. 되게 터프해요. 근데 나빠. 저 예. 사람 나쁠 거야. 음.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침을 한번 툭 뱉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저봐. 이제 나쁜 행동의 시작이 이제 저러다 범죄까지 저지를 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력들을 시장과 그다음에 금융시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물가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7월 달까지 CPI, PPI 그리고 우리 개인 소비 지출, PC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뜯어보면요. 네. 그 어느 곳에서도 트럼프발 관세에 의한 물가 상승의 조짐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상품 관세를 매기면은 예.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예, 그렇죠. 가격이 비싸지면은 이 100원 하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 에버리지로 보면은 지금 관세 매기는 것도 있고 안 매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면은 100원이 한 110원 정도, 115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예. 평균적으로 그죠. 보면. 예, 15%라고 생각했을 그러면은 때. 그 물건을 그대로 나는 그래도 저거 추파춥스는 나는 못 끊고 살겠어. 그럼 계속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네. 추파춥스는 계속 115원에서 계속 올라가요.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어. 이제 나중에 그러다 쇼티지가 나요. 예. 그럼 가격이 이제 115가 아닌 150으로 점프업을 해요. 그거는 계속 살 때 얘기예요. 계속 살 살 때 때 얘기예요. 수요가 근데 있을 때. 지금 미국의 지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7월까지 나온 지표를 보면 안 삽니다.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안 사요. 아하. 안 사요. 어. 그러면은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돈이 없어서 뭔가 소득이 불안해서 고용이 약화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금 고용은 약화되고 있는데 근로자 소득은 명목 소득 자체가 전년비해서 계속 오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네. 실업률은 그래도 4.2, 4.3을 계속 반복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회 이전 소득 이건 정부가 주는 돈이거든요. 사회 이전 소득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이나 배당금 이런 것들이 미국의 가계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조 달러를 계속 넘나들면서 그 높은 수준에서 계속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안 살까? 제가 그래서 앞에서 마녀사냥 말씀드렸잖아요. 저 때문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뭔가 일어날 거야. 지금은 괜찮지만 불확실성이 일어날 거야. 계속 강조를 하는데 네. 대표 주자가 누굴까요? 파월입니다. 음흠. 근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물가 상승이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은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과 다른 얘기를 해요.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정책 당국자가 2명이 있다고 쳤을 때 트럼프는 관세를 매기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쟁겨놔야 되겠다.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비가 계속 위축 단계로 계속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네. 본인은 금리를 안 내려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돈은 많은데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물가 상황을 보니까 PPI에서 살짝 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웨어하우징이라고 창고 운수업이라는 게 잠깐 올랐었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그쪽 관련돼서 붐업이 됐으면 그쪽 관련된 고용 막 채용이 막 되게 활발해져야 되거든요. 진짜 그쪽 서비스에 대한 쇼티지가 났으면. 근데 고용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확 쏠린 거예요. 예. 그런 지표를 겉으로 나온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겉 지표 몇 개만 보고서 이러다가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있고 그 정책 당국자 중에서 중요한 파월이 그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니까 그러면서 금리는 안 내리니까 시장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소비도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는 판국에 지금 AI 밸류에이션을 갖다 더 확장시킬 만한 근거도 없다. 다만 이제 세 번째, 우리 이번에 이제 범위세 인하 및 연장을 했잖아요. 미국 말씀이죠? 네, 미국 말씀입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9월 이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미국은 서서히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유동성 환경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세액 인센티브 주는 게 이제 9월 회계 연도 종료, 이제 9월 말까지 종료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익 계산해서 돌려주거든요. 그럼 기업도 그때부터 투자를 할 수 있고 소비도 그때 조금 더 늘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형국을 타고 이 빈틈을 타고 이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폭락설, 아까 말씀드렸던 폭락설, 그다음에 이러다가 다 죽는다. 뭐 버블론. 사실 버블론 우리가 몇 차례 검증을 했잖아요. 딥시크가 가성비는 좋아도 딥시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챗봇이나 이런 데에서 얻을 수 있는 네. 정보의 수준이 대학생과 아직 중학생의 차이가 있다. 거의 대학생과 중학생의 그 정도로 레벨이 다르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정론을 우리는 다 모두 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지금 휩싸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리전에서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불안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럴수록 데이터를 보면서 차곡차곡 지금은 스태그나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정책의 기반이 하반기, 연말에 들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휴지기인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정책 모멘텀이 없으니까 좀 쉬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위험론을 갖다가 뭐 급부상시키는 거는 아무런 앞으로의 플로우상 사실 개연성도 없고 로지컬하지도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혹시 유 박사님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직 뭐 물가에 그렇게 네. 세상이 걱정하는 만큼 물가를 자극하거나 그렇진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그 가능성은요? 아직까지는 일찌감치 좀 재고로 대비했던 부분 네. 그리고 또 이 실제 관세를 뭐 수입업자나 저쪽에 미국에다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서서히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기 시작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도 예. 우리는 매월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은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과격하고 자신만의 로직이 강하지만 항상 어설퍼요. 어설프다? 어설퍼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설퍼요.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수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물론 쟁겨놓은 물건들이 많을 수 있어요. 창고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저도 파악을 못해요. 그렇죠. 현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미국이 1조 9천억, 그러니까 대략 2조 정도 재정 적자가 나와요. 2조 대략, 달러? 네, 2조 달러가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최소한 40% 이상을 관세로 막 부과를 해가지고 예. 수입이 나오면은 예. 관세로 그걸 40% 그러니까 대략 보면 8천억 정도의 수입이 연간 나와서 그로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습니다. 박사님, 네. 8천억이라고 하지 마시고 8천억 원인지 8천억, 8천억 달러, 억 8천억 달러인지. 달러. 네, 8천억 달러. 요즘 이렇게 뭐 미국에서 자동차 아직도 25% 우리나라에 때리고 있고 네. 미국, 일본도 뭐 15, 뭐 그렇게 해서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 거 네. 그거 빨리 해결하고 관세하자 뭐 이런 식의 컨텐츠들도 올라오던데 네. 3,500억 해놓고 나서 뒤에 단위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3,500억 원인지 네. 3,500억 달러인지 네. 3,500억 달러 같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 뭐 외환보유가 4,100억 달러 조금 넘는 걸로 그렇죠. 아는데.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입이 이제 거칠 거다라고. 거칠 예상을- 거다? 네, 거칠 거다. 아, 근데 실질은 어떠냐면요. 여기에서 다 해답이 나옵니다. 연간 지금 매월 평균 60억 불밖에 안 거치고 있어요. 글쎄. 60억 달러. 예. 그러면 7개월 동안 예. 얼마 거쳤냐면요. 420억 불 평균. 음. 그러니까 원래 예측한 거에 20분의 1도 안 거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어디에 물건이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초부터 데이터를 보면 수입을 안 하는 징후가 뚜렷이 보이고 있다. 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인들이 관세를 조세로 보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음흠. 안 사는 거예요. 돈이 음흠. 있어도 안 사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풀어줘야 되냐? 관세율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이제는 관세가 여기서 다 됐다. 그러니까 지금 유예된 국가 대표적인 국가 지금 중국이 남았잖아요. 예. 더 이상 관세가 여기서 올라갈 일은 없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런 확신을 줄 때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할 거다. 저항이 그때서부터 약화되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건 금리를 내려줘야죠. 금리를. 금리를 내려줘야 돼. 우리가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옐런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금리가 높은 상태니까 물가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가 유지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 아닌 게 네. 우리는 상품을 주로 사는 국가잖아요. 예, 예.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놔야지 그 상품의 물가가 떨어집니다. 음. 뭐가 됐든 다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은 소비가 거의 60, 70%가 서비스예요. 네. 교육, 보건, 레저, 뭐 아니면은 숙박,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작해서 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네. 메디케어까지. 네. 근데 이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가격 기준이 뭐냐면요, 다 기준금리랑 연동이 돼요. 음흠. 즉 기준금리가 높으면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요구하는 수가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가의 율 자체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비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비용을 떨구려면 이 기준에 맞춰서 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들도 서비스는 오롯이 과거 재고를 가지고 투자하는 데가 아니라 오롯이 그때의 금리를 가지고서 빌려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네, 네.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뭐냐면 물가 불안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안 보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파월이 이번에 어떤 정치적 스탠스, 트럼프를 마녀 사냥하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지금 입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연말에 그 세금 인하와 관련된 혜택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연말부터 또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시장 여건과 소비 여건들이 미국에서 보인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잠깐 우리든 미국이든 쉬는 구간이지 폭락설을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다소 그냥 그렇게 보신다. 선동이다.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지금 일단 미국 내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만 저희가 오프닝 멘트에서 네. 했는데 이제 이른바 트럼프 측에서의 플랜 B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걸 뭐 법원에서 말린다고 법적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아 그러네 우리가 잘못했네 관세 그동안 거뒀던 거 다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합시다 할 거라고는 안 믿습니다. 안 네. 보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관세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여러분들께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트럼프가 비상경제권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은 비상경제 상황이니까 예. 자신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원래 금수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금지합니다. 예.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근데 그 수입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세를 높이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시행할 지금까지 했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국제무역법원에서는 네. 하급심에서 예. 그게 아니다. 지금은 지금은 비상경제권 법을 발휘할 정도로 비상 상태가 아니다. 그 정도의 권한은 원래 있던 의원들,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거다.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관세율까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내렸고 그거를 이제 5월 달에도 한번 판단이 나왔는데 이제 하급심에서 또 그런 판단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당신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해결이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쪽에서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지금이 국제 비상경제 상태다. 그 법안을 갖다가 발의할 정도로 지금 비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트럼프는 지금 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해석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쪽에서는 우리의 제조업이 다 망가지고 다 중국이 다 침공하고 있고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거 비상입니다. 어허. 이쪽에서는 아니요. 원래 뺏겨왔어. 비상이 아니야. 이걸 비상이 아니라고 당신들은 도대체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베이트, 논란,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 예전에 일기 때도요. 각 주지사들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소를 걸었어요. 우리는 관세를 갖다가 안 매기겠다고 우리 예. 주정부에서는 예. 그냥 사던 대로 사겠다. 예.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다. 도대체 못 살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관세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이제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디베이트나 어떤 논란들은 사실상 해석의 문제고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더 목소리를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유민주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을 약간 완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과거에도. 근데 이게 뭐 그래서 관세가 끝나고 이런 그런 형국은 아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그 국가 비상경제권한법 얘기 주셨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집값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공급 자체가 매물을 안 내놓다 보니까 지금 집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집값, 뭐 주택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 주택이 예.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네. 기존 주택이 안 나와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판매되는 걸 보면 신규 주택은 판매가 되는데 네. 대부분 기존 주택 existing home sales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 상태를 이게 어제 오른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네. 거의 4년, 5년 동안 지금 지속이 이게 되고 또 있습니다. 금리랑도 연결된 바로 거잖아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옐런이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한국하고 상황이 되게 동일해요. 네. 어떤 부분이 동일하냐면요. 이미 과거에 저금리거나 지금보다 더 절대적으로 낮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2% 금리일 때 대부분 모기지를 다 맞아요.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 50년, 100년 가까이까지 되는데 그 모기지로 집을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냐면은 이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에 사시다가 직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시려고 하면 예. 이거를 팔고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렇죠. 비싸니까. 예. 근데 예. 팔면은요. 지금 모기지가 사실은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이다 금리가 보니까 높죠. 모기지 30년이 모기지는 더군다나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또 연동되니까. 네. 지금 아직도 6, 7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상업은행에 가서 뚜껑 열고서 저 대출 받을게요 그러면요. 7, 8% 나온 개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하. 예. 그럼 이분들의 결론은 뭐예요? 팔고 딴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2% 금리 받을 때랑 예. 8%로 내가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될 때 이자비용이 너무 다르니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못 팔잖아요. 예. 못 팔죠. 그러니까 안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못 보면 파는 여건상 거예요. 못 파는 상황이에요. 예. 오죽하면 트럼프가 양도세 면제해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못 파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뭘 하고 내면 렌트 해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렌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렌트가 어떻게 되지? 집 이사 한 번 갈 때 새로 세입자, 그러니까 렌트 구하고 그다음에 이 주인분이 나가면서 또 렌트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때 책정되는 요구 수익률이 바로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 국채금리, 그다음에 여러 예, 가지 예. 금융채금리 다 예. 연동이 되는데 결국 결론은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아직도 렌트 가격이 미국이 5% 6% 하던 게 지금 3%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건 전년비고 어디까지나 절대 가격은 계속 높아져 예,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오름폭이 좀 예, 줄을 둔화된 뿐이지. 거지.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뭐냐? 결론은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파월이 틀렸다. 아하. 그러니까 빨리 금리 인하했어야 된다. 네, 했어야 된다. 미셸 보먼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회의 이익을 놓쳤다. 내릴 수 있을 때 내려야 된다. 저는
단순히 편향적으로 트럼프가 옳다, 뭐 파월은 틀렸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음. 파월이 작년에 했던 얘기도 내릴 수 있을 때 내려야 되니까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작년에 한 네. 100bp 내리는 그 한 네, 3번 네. 정도. 네. 비컷이 한 번 나왔었죠. 네. 내릴 수 있을 때 내려야 된다. 두 번째, 고용이 약화되면은 보험적으로 언제든지 더 경제가 약화될 그 데미지를 갖다가 네.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내려야 된다. 음. 이거는 언제 내리냐? 내릴 수 있을 때 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달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뭐냐? 그러고서 마지막 결론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판단할 것이고 차후의 정책은 차기 의장이나 주요 이제 우리 통화 결정 인사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요. 어. 이거는 경제수장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요? 정치적이었고 예.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완고한 철학이 있었겠죠. 네. 그 철학을 갖다가 고수하다가 데이터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다음으로 넘기고 나간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미 면접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기 연준 네네. 의장에 대한 면접. 그래서 이 파월의 영향력도 이제는 약화되면서 시장도 좀 약간은 미국의 우리가 그렸던 원래 시나리오들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와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점차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나온 이런 시나리오와 그림과 데이터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서 폭락설을 외치는 이분들 네. 근거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3,147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 예상됩니다. 784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소폭 반등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가는 67,900원. SK하이닉스도 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46,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호가는 997,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9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925,000원이고요. 현대차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21,000원이고요. 기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1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보합권 106,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이제 3% 강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58,0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합권. 펩트론이 오늘 2.3%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307,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또 연일 조정을 받으면서 30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소폭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지금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좀 호가에서는 0.4%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183,300원. 이 가운데 레인보 로보틱스가 오늘 0.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7만 원. 니가캠바이오, ABL 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HLB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38,8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까지 6분 남았는데요. 오늘 일단 양시장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반도체라든지 또 뭐 2차전지 이런 쪽 움직임 봐야 될 것 같고 또 유럽 쪽에서 방산주가 강했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방산, 조선, 원전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뭐 간밤 이제 뉴욕장이 쉬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어제도 뭐 다들 마감 시황에서 블랙자가 나오면서 또 블랙 먼데이 운운했으니까 근데 뭐 한 1% 남짓 빠질 때마다 블랙자 붙이면은 모든 요일이 다 시커매요. 적어도 블랙 붙이려면 한 지수가 한 3% 이상 빠져야 블랙 아닌가 싶은데. 네. 그냥 뭐 스츠도 자꾸 블랙이니까. 근데 다른 증시 대비 워낙 많이 빠지니까 예. 왜 이렇게 우리만 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 체감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 글로벌 요인 플러스 우리만 더 빠질 만한 또 국내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네. 예. 그리고 뭐 자꾸 무슨 뭐 대주주 요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니 그러면 개인이 왜 삽니까? 수급 따져보면은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네. 개인은 사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도 하자 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뭐 개장 전에 또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자꾸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아니 아까 저는 유시릭 박사님 처음 말씀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관세는 나쁜 거야, 관세로 물가가 올라갈 거야 하는 뭐 마녀사냥이라는 용어도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프레임 내지는 아니면은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다소 잘못된 어떤 관념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뭐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상호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를 합니다. 저 뭐 별로 그런 거 못 느끼겠고요. 미국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말이 그런 거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거 뭐 교과서부터 나오고 중앙은행 인사들은 늘 입에 달고 사는데 언론도 그거는 지켜줘야 한다 그러고 교수들도 학자들도 다 그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뭐 독립성 못 느끼겠어요. 아까 언급하셨던 작년 그 4분기에 그렇게 급하게 100bp나 금리 내릴 때의 파월의 논리하고 지금 논리는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트럼프가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저는 정치적인 인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닐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스티브 미란이 내일 모레 이제 청문회가 예정돼 있네요.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한번 뭐 청문회를 했으니까 청문회 통과는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뭐 연준의 룰을 다시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뭐 일개 이사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작년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왔는데 총체적인 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때 이제 문제점을 제일 강하게 잡았던 게 우리가 달러를 너무나 많이 팔았다. 어? 달러를 너무 많이 팔았다. 많이 팔았다. 예, 예. 그러니까 달러를 팔았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그리고 미국 달러를 팔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예. 동맹국들이 이 달러에 대해서 국채에 대해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음. 그게 결국에 달러를 강세로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안 팔겠다 그러면서 암호자산을 팔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오. 금을 팔겠다. 오. 그러면서 전략자산 비축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비트나 예. 이제 예. 암호자산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의 금리 정책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옳지 않다. 예. 과거에 이미 했어야 되는 논리, 그러니까 미셸 보우만의 그 언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했어야 되는 그 기회 이익을 이미 놓쳤다. 내려야 될 때를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 네, 미국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매일 천둥 번개가 오는데 날씨는 습하고 막 너무 더워요. 그리고 예. 굉장히 불쾌해요.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날씨가 왜 이러다가 네. 나중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거 에어컨 고장 났는데 전기 사업하는 저 김아무개가 전기 제대로 공급 안 해서 우리 찜통에 이 습한 날씨에 지금 안 그래도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죽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은 잘못을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시작해요. 지금 미국의 행정부와 트럼프 그다음에 연준의 상황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이 맞는 논리도 있고 이쪽이 맞는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줘야 돼요. 예. 지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기반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연준이 앞으로 나올 경제나 물가 상황을 기반으로 앞으로 예. 그러니까 예. 현재가 아니고 예. 앞으로 나올 어떤 경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서 국민적 그다음에 금융시장적인 심리를 자꾸 완화를 시켜주는 거. 그 역할이 대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연준, 파월의 역할은 뭐였죠? 나도 모르겠거든요. 데이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안 좋으니까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좋으니까 못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뭐 더도 안 그래요. 3개월도 없어요. 앞으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애매모호한 지금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미 본인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가 좀 개장하고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9월 첫 거래일 양시장 모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좀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도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노동절 연휴로 수장한 상황이고요. 유럽 증시는 방산주 쪽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고용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9월달 FOMC 또 연준의 금리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상승입니다. 좀 코스피가 3,155,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789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올라갑니다. 67,900원, 68,0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올라갑니다. 257,000원. 그런데 최근 낙폭 대비로 반등폭은 좀 다소 아쉬운 감이 있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100만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4% 강세입니다. 93만 8천 원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는 좀 떨어집니다. 22만 500원, 기아 보합이고요. 그리고 HD현대 중공업 0.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51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0.9% 올라가고요. KB금융 보합권으로 1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좀 코스피 이전 상장설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45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권으로 11만 9,7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0.2% 올라갑니다. 5만 원 선. 페트론 2% 상승합니다. 30만 6,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는 좀 떨어지네요. 65만 7,0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로써 5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0.9% 상승합니다. 14만 1,600원, HLB도 올라가고요. ABL바이오도 9만 900원으로 0.4% 상승세, 삼천당제약도 18만 5,600원 0.7%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지금 조선주들 흐름 좋아요. 보게 되면 HJ중공업이 4% 강세입니다. 22,000원 선, 그리고 한화오션도 1.6% 상승합니다. 11만 8,000원, 그리고 대한주선도 2.5% 강세로 82,8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올라갑니다. 지금 21,050원 1.2% 상승세고요. HD현대미포도 0.8% 올라가고요. 지금 기저주 쪽에서는 현대임스가 2.3% 강세고 세진중공업도 1.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도 오늘 좋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레인보 로보틱스가 이제 5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고 하이젠 RNM이 5.7% 상승합니다. 36,000원. 그리고 러셀도 5% 강세고요. 나우로보틱스도 5% 이상 올라갑니다. 시메스도 7% 올라가고요. 엔젤로보틱스, 로보스타 모두 4%,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TXR 로보틱스가 9% 이상 올라갑니다. 그 밖에 로보티즈, 스맥, 유진로봇, 대동기어, 두산로보틱스 다 올라가고요. 현대무벡스 6% 강세고요. 휴림로봇도 올라가고요. EM코리아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BB테크도 3% 이상 올라갑니다. 해성에어 로보틱스도 2% 이상 올라가고요. 로봇주도 흐름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네이버가 또 강세를 보여주네요. 3.6% 상승하면서 22만 3,00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0.8% 상승 흐름. 네이버 대비는 상승폭이 약간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오늘 로봇주예요. 로봇주가 좋아요. 확실하게. 자, 그리고 딥페이크 쪽에서 센즈랩, 파수, 알체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센즈랩이 16%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SP소프트, 이스트소프트, 라운시큐어 다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46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5억 원 매수 우위. 이 가운데 외국인은 2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22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2억 원, 3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1,600개가 넘게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70전 하락한 1,39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달러 환율은 지금 뭐 계속 1,39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네, 뭐 예. 지수나 환율이나 네, 뭐 최근 한 달은 그러게요. 그냥 옆으로 기는 거에 불과하죠. 예. 지금 이제 이게 3,170선을 회복할 수가 있을라는지 이제 5일선, 20일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얘들이 위에서 또 이렇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에너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두루두루 그래도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 맞죠? 개장 초보다는. 지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코스피가 좀 양봉이고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이게 심리가 그렇게 되는데 자꾸 이러다가 벌써 약간 시장 내 그런 마인드도 팽배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좀 걱정스럽죠. 뭐 그래봐야 또 3,200주 가면 또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 제 마음인 줄. 자, 예, 그래요. 제 마음을 읽어내시는 줄 알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네요. 깜놀. 네. 그래요. 아까 우리 유 박사님 지금 누구 얘기하다가 미란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 예. 살기 힘들다 예. 뭐 예,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원래 할 수 있는 그 해야 되는 일들에서 벗어나거나 못하는 거는 살기 힘들다는 거고 이걸 경제적으로 표현하면은 돈이 안 도는 겁니다. 돈이 안 돈다. 그러니까 어마하게 돈이 풀려 있고 미국도 돈이 많다고 하고 한국도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뭔가 종목도 섹터들고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제한된 돈으로 뭔가. 그렇죠. 예. 그 돈이 안 풀린다는 큰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옛날엔 투자, 소비 이렇게 선순환해서 그래서 돈 번 사람이 주식 투자하고 뭐 이랬잖아요. 지금은 예. 요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만 하는 거고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만 하는 맞아요. 거고 네. 일하는 사람은 일만 해서 근로소득만 버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미국도 아주 여실하게 나타납니다. M2 대비 GDP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어디까지 갔었냐? 2배까지 갔던 나라예요. 근데 네. 거기도 1배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예. 그러면 이를 위한 해결책, 가장 큰 솔루션은 뭐냐? 그게 있다는 게 다행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 그래요? 각 국가들이 물론 트럼프가 제기했지만 예.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오게 된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신익이 있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신익이 옛날만큼 활동력이 안 돼요. 예. 옛날엔 책도 쓰고 뭐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방송도 하고 회사에서 발표도 하고 예. 일도 잘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네. 움직이는 보면. 그러니까 뭘 고안한 거죠? 유신익의 카피캣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아바타를 만든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각 국가들은 지금 무너져가는 그리고 돈이 안 돌고 오히려 물가는 높지만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돼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영국은 구체적인 법안까지 다 마련을 해서 실제 그 생태계를 키우려고 어제 스테이블 코인 네, 관련한 영국이 키우면서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부정론 너무 많고 막 시장이 안 좋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큰 화두가 돈이 더블로 늘어나게 하는 화두가 하나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더블로 늘어난다. 그렇죠. 아바타 돈이 찍혀지는 아. 것들이 우리 실생활을 올 그 시기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부정론으로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모든 것을 지금 지표나 주식 상황을 보고서 다 망가졌다, 폭락론이다 뭐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지금 나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은 처음 시도돼서 오류도 많고 걱정도 많겠지만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에서 나오잖아요. 이제는 주식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파는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또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아니 지금 그 말씀 아바타 개념을 말씀하셔가지고 돈이 2배가 된다?
그래봐야 결국 세상이 편의점에 갔더니만 생수 1,100원 하던 게 2,200원 되는 그 세상밖에 달라지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물가에 대한 불안정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갑자기 돈만 많아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이? 어, 그냥 주가 오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집값 오르겠죠. 아니죠. 짜장면값 오르겠죠. 정확히 어. 얘기하면은 돈만 많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예. 100조 달러 이상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예. 그 중에서 30조 달러 이상의 돈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너무 정부들 각 국가들이 세금 따지면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식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건 추정을 할 뿐이에요. 범죄 자금으로 은닉이 됐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폐가 진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모르는데 불타 없어버린 화폐도 엄청나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는 돈을 찍어냈지만 그 돈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건 갑자기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예. 이제 돈이 따블이 되면은 당연히 물가도 따블이 되는 거 아니야. 그 걱정도 있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풀린 100원이라는 전체 돈이 예. 100원이 다 풀려 있는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 수년간 지금 거의 10년 이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통화정책도 예. 안 먹히고 정부 정책도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수치로 풀린 돈은 수치로 나갈 때는 기록이 돼요. 예. 근데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다닐 때는 확인이 안 돼요. 예. 이게 정부 효율성,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보완하기 위해서 물가의 불안정성은 나중에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를 위한 또 다른 통제를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죽어 있는 그리고 돈이 돌지 않고 잠식돼 있는 이런 현상을 약간 타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활력소가 되면 물가 불안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제 정책적인 것들이 또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 그림을 죄송하지만 우리 이진우 소장님도 네. 너무 모든 것들의 새로운 정책을 부정으로만 바라보면 현재의 우리는 안주할 수밖에 없게 돼요. 모든 새로운 변화는 도전이 항상 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정론도 저는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오랫동안의 그 고견으로서 이렇게 위험한 요소를 딱 짚으시니까. 근데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뭐가 그리 좋으셔? 아니 너무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렇게 무슨 패널 말씀에 이렇게 극공감하는 모습 내 3년 만에 처음 보네. 와. 그래요? 저 소장님 좋아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그 돈 다 어디 갔겠나 지금 말씀 듣다 보니 그러네요. 저 마약 카르텔 하는 놈들 다 들어갔을 거고 뭐 온갖 뭐 정치하면서 뭐 국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다 뭐 그거 있을 끼고 가상자산 쪽도 가 가상자산 쪽에 잠겼을 거고 예. 뭐 콘크리트에 잠겼을 거고 콘크리트. 우리 또 뭐 성형외과 원장님들 금고에도 다 들어갔을 거고 뭐 그렇겠네. 예. 네. 연구 보고서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연구 보고서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아, 소장님 말씀이 아니고요. 화내지 마십시오. 뭐냐면요. 그렇게 한 번 나간 돈은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온다. 왜 안 들어오냐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이잖아요. 예. 그 주체들 입장에서. 네. 그 비용 맛을 봤잖아요. 안 내도 되는 맛을 예. 봤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나간 집 나간 토끼를 못 잡는 상황인 거예요. 집 나간 토끼.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적할 거는 소장님 말씀처럼 지적할 건 지적하시되 그러면 또 다른 대안책이나 또 다른 그런 목소리로 정책이 나오겠죠. 하지만 아예 하는 것부터 막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더 공고하게 되는 거는 사실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예. 스테이블 코인 아바타는 달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더 강하게 하고 싶은 욕구들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반영이 돼 있겠다. 뭐 이런. 프랑스 얘기 간단하게 네네네. 해볼까요? 예, 뭐 프랑스 뭐 요즘에 보면은 그 헤드라인 신문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리는 거 뭐 그리스하고도 비교를 하고 재정 부채가 GDP 대비 뭐 110%가 넘어서 이 굉장히 심각하다. 네. 예전에 유럽 쪽 문제 국가면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그리스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3순위로 재정 부채 비율이 지금
프랑스라는 얘기가 네,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어떤 상황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정 적자를 우리가 이제 안전 성장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3%를 적자도 그다음에 GDP 대비 부채도 더 늘리지 않는 그런 법안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독일 빼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개선된 게 없어요. 평균적인 재정 적자가 그때 당시에 거의 10% 육박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아직도 8, 9%를 육박을 해요. 그다지 나아진 게 없는데 이번에 바이루 총리가 이제 우리는 사실 성장이 좀 위험하니까 예. 이제 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러면서 긴축을 하자 맞아,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루 총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부자 증세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반대를 해요. 부자 증세는 반대? 네. 부자 증세라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쥐만크세라는 거를 갖다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중서민 계층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고 예. 돈을 더 거두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부자 증세를 하면 이 돈들이 부자의 돈들이 이탈리아 같은 데로 다른- 숨어들어서 쥐처럼 이렇게 숨어들 거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해요. 이탈리아로 다 숨어들 거다. 쥐 틈을 타고 쥐가 쥐굴 있잖아요. 예. 쥐굴을 예, 타고 가듯이 예, 갈 예. 거다. 이렇게 예.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세를 할 거면 당연히 부자한테 증세를 하는 게 먼저 시작이 되면서 긴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안 쓰면서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부채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유럽이. 근데 네. 오히려 바이루 총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란의 이슈 코멘트와 함께 더 부각을 시키고 있다. 네. 더 문제시게 만들고 있고 네. 유럽의 진영 자체를 갖다가 좌파 우파에 대한 그 서로 간의 그 경각심, 경계심을 더 오히려 유발시키고 있는 네. 장본인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뭐 휴일까지 이틀 줄인다고 하니까 네. 더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반발이 있겠는데 일단 시민 투표 9월 8일이니까 그때 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그래서 보시는 이게 거예요? 이제 우리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어제 왜 빠진 거예요? 예. 할 때 빌미가 될 수는 있죠. 아, 항상. 조정의 빌미 쉬고 정도. 있을 때, 예. 멈춰 있을 때, 조정이 올 때, 그때 빌미가 됐죠. 아, 이렇게 긴축적으로 뭔가 다시 이제 우파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확장적인 정책을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도 있잖아. 돈이 주는 거 아니야? 전 세계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래서 결론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또 한 번 축소되면 폭락 옵니다. 긴축이 오면 폭락이 옵니다. 폭락설의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더 큰 대세적인 정책은 오히려 미국이 이제 연말에 환급,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우리도 그 정책에 준해서 같이 가고 있는 그 형국이 더 큰 트렌드니까 물론 미세한 부분도 확인하실 때 그 큰 트렌드를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설날이 되면은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날들이 멀지 않았다. 저는 네. 그래서 암호화 자산 이런 거 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떨어졌던 터라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현재 0.7% 오름세 3,16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오름세입니다. 788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다행히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37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1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2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31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58억 원의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39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전기, 장비, 기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무선 통신 서비스와 해운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로봇주는 강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기업들의 자동화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로봇주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 투자자 관심이 피지컬 AI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로봇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로보티즈와 현대무백시를 최선호주로 제시했고요. 관심 기업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시메스, JVM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산업용과 협동 로봇 쪽에서는 러셀이 15% 오름세로 2,380원, 현대무백스, 신한투자증권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한 종목인데 오늘 25.4% 급등합니다. 거래가 5,830원이고요. TXR 로보틱스가 8.75% 강세로 14,160원. 코닉 오토메이션도 10.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2,460원이고 푸른기술까지 4.48%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능형 로봇과 AI 섹터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체라가 6% 가까운 오름세, 거래가 2,835원이고요. 시메스 5%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3,150원. YG넛이 3.59% 강세로 12,680원. 클라우드웍스도 3.6%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6,0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안주가 강합니다. 960만 명이 쓰고 있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커진 영향인데요. 보안주 내에서 센즈랩 13.5% 상승합니다. 8,8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싹이 4.53% 강세로 5,070원대, 모니터랩이 3.2% 오름세로 거래가는 4,165원입니다. 더불어서 코닉 오토메이션 보안주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9.6% 강세 2,445원 거래가 유지하고 있고요. ICTK도 3.46% 상승합니다. 11,6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테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계기로 조선업 수주 잔액이 늘면서 관련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조선기자재 관련주 내에서는 1승이 6.53% 강세입니다. 6,360원. STX 엔진이 8% 넘게 상승하면서 47,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NC스가 4% 가까운 오름세로 52,400원. 하이루코리아가 현재 7.58% 강세 보여줍니다. 3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KSP도 4.17% 상승합니다. 5,53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우리 시장 어제 워낙 많이 떨어진 터라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 어제 낙폭을 만회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로 방향을 바꾼 만큼 장중에 상승폭 키울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에셋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우리 김태성 본부장의 저 진단이 좀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요즘 장 어떻게 돈이 좀 돼요? 시장 돈이 좀 돼요가 어떤 질문이? 일단 계속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계속 포트에서 지금 굳건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돈이 되죠. 그런데 이제는 이쪽이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덜 오른 쪽으로 옮겨가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HTS, MTS를 켜보셔서 네. 코스피와 코스닥 일봉 주가를 딱 띄워놓으시고 캔들의 위치를 볼 게 아니라 하단에 거래량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올 초에 2,500, 2,600포인트일 때보다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가 올라온 만큼 거래량도 늘어야 사실은 거래가 활발하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네.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올 초에 5만 원이었던 주가 100만 원 가지고 20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 40% 올라와서 7만 원, 8만 원 됐다면 똑같은 네. 100만 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20주지만 이제는 15주 혹은 그 밑으로 밖에 못 사는 상황이다 보니 거래량이 늘어야 예.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느냐, 계속 가는 기업에만 힘이 보태지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풍부하면 안 가는 A도 B도 C도 D도 다 같이 움직이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참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는 기업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으로 조선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의 어떤 시세는 조금은 오버슈팅 개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이유가 없는 거래 대금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 안 오른 쪽을 사시는 것보다는 오른쪽을 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아져서 계속 가는 기업만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지수 좋다는데 너 계좌도 괜찮냐? 이렇게 아마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막상 지수 대비 내 계좌가 괜찮은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썩 또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한 달은 아니다라고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만큼 저는 그래도 다음을 준비하는 달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가 참 안타까운 게 네. 힘겹게 7만 원 선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쉽게 내준다니. 그렇죠. 예, 앞으로가 궁금해져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예. 일단은 어제 나온 뉴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는 조금은 딥한 소식일 수밖에 없었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두 가지의 어떤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만약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정말 이유라면 TSMC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TSMC는 쏙 빠졌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본인들 AI 산업에 타격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좀 드러난 첫 번째 이유라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 이렇게 지금 개선하려고 들어가는 장비들이 하나씩 승인을 받다 보면 딜레이가 되죠. 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개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SK하이닉스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줄여왔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파운드를 이제 좀 살아나려 보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또 장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태클이 들어오다 보니 안 그래도 지금 속도를 내야 되는 산업에 속도가 더디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건 어제 하락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지금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국한된 모습을 좀 보이긴 하고는 있어서 저는 만약 이 기술적인 반등력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아마 삼성전자 많이들 지금 실망들을 하고 계신 건 7만 전자까지 가는 데는 정말 오래 걸렸는데 맞아요.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빠져버려서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7만 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 삼성전자는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SK하이닉스가 조금은 걱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SK하이닉스는 사실 작년과 재작년 근 2년 동안
HBM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었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가 중국 쪽에서도 알리바바도 자체칩 생산한다고 하죠. 또 화웨이가 만드는 제품은 아마 엔비디아 H20과 거의 유사한 효율성과 가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다 보면 결국 SK하이닉스가 1위의 자리는 뺏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SK하이닉스가 수급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는 지금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조선 쪽은 이제 비율을 말씀해 주셨고 어제 이제 미국은 노는 가운데 유럽이 가면서 방산주가 강했다는 거예요. 네. 얼추 이렇게 지금 정리된 뉴스가 보니까 영국이 노르웨이에다가 뭐 7,700톤급 차세대 호위함 5척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 뭐 또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니 이거 지금 이 전쟁 끝나는 거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종전 전에 이제 어떤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상을 할 때까지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지금 하나 그렇겠죠.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종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쟁의 강도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무튼 그걸 차처하고라도 어제 이제 유럽에서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반등을 하는 이면에는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뭐 영국과 뭐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계약도 이제 물론 중요했겠지만 결국 방위비, 국방비 이쪽의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주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나라 방산 그리고 전 세계 방산주들에 대한 센티멘탈을 조금은 자극시켜서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길게 보실 분들은 그걸 역이용하셔야 된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방위비는 절대 내려갈 지금 확률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그 주변 유럽 국가들이 느꼈을 감정은 이거죠. 우리도 자주 국방이 안 되면 언젠간 또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도 무기 체계를 더 견고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보니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전 아니면 휴전 이 이야기에 빠질 때는 한번 역설적으로 투자를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은 작년 4분기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시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려는 분들도 많겠지만 원래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섹터는 아니에요. 조금은 길게 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폴란드에 그 K2 전차 나간다는 이야기 아마 2년 전부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1차 나가고 2차 나가고 3차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방산은 조금 긴 텀으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만약 펀더멘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다른 나라 무기에 기술적으로 가격적으로 밀렸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빠지면 그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전체 방산주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i3 시스템처럼 실제 유럽향 혹은 중동향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만약 그 시기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 시스템은 저는 지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슨의 큰 고객은 유럽이에요. 근데 하나 시스템의 가장 큰 고객은 중동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호하는 무기 체계가 달라요. 유럽은 땅에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전차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지금 뭐 하마스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뭐 뉴스를 접하시다 보면 많이 또 들을 만한 무기 체계가 뭐가 있냐면 방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 시스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차 쪽이라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공 무기 시스템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동은 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곳이고 계속해서 이제 국방 예산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또 대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 시스템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보니까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식화된 거예요? 알테오젠, HLB? 일단 HLB는 조금은 더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조금은 더 보라는 게 아직 상황을 네, 아직 상황은 네, 파악이 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알테오젠은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코스피 이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던 네네. 상황이라서 알테오젠이 어제 다른 제약바이오가 약화했을 때 네. 나홀로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아니더라도 예. 자체 기술력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높은 평가를 받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제형의 변경은 어떻게 보면 참 확장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동안에 어떤 A라고 하는 질환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링겔을 맞으면 누워서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기다렸어야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SC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게 되면 2시간, 3시간 누워 있을 게 아니라 10분이면 맞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회전율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고, 회전율이 빨라진다는 건 병원 입장에서도 알테오젠 SC 제형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그만큼 알테오젠을 선호를 하게 되면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제형의 확장성, 지금 현재로는 뭐 A라는 질환에만 포함되어 있지만 B, C, D, E, F 이렇게 다 확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어떤 구조를 감안을 해보면 알테오젠은 저는 계속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값을 좀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기업과의 마찰이 아마 많이들 좀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소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할로자임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제 기업 공시라든지 기업 홈페이지에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약속대로 들어오기로 한 마일스톤만 차곡차곡 들어와서 재무제표에만 녹아들게 되면 알테오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보다는 변수 있을 악재보다는 호재성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많은 시각의 차가 좀 있죠. 결국 이제 금리 인하까지 약 3개에서 4개의 가장 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다 보니 그 지표 발표 나올 때마다 사실은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쪽, 안 해야 된다는 쪽, 하게 되면 뭐 비컷을 해야 된다는 쪽, 그리고 하게 되면 2번, 3번 해야 된다는 쪽,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우선 팩트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건 9월 달에 인하할 확률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방향성 자체가 인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시기에 그래도 가장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기업 중에 하나라서 알테오젠은 저는 계속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알테오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시는 고민되는 종목군들은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뭐 D&D 파마텍, 올리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최근 종목군들이 다들 신고가 영역에서 좀 플레이가 되고 있고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처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반등세가 강하면 당연히 그들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또 여기서 더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밀리니 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금리 인하 기조를 좀 확인을 하면서 제약바이오는 가져가시되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알테오젠처럼 앞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기업들로 저는 추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잘할 거다. 이제 뭐 임상 1상에 들어간다, 2상에 들어간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임상 3상 이상을 저는 스케줄을 보셔야 되고, 혹은 기술 수출에 이미 합의가 도달한 기업들 위주로 추려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지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네카오가 지금 완전 희비가 엇갈리는데 네이버는 날아가는 분위기고 맞아요. 네. 카카오는 지금 조금 지지선 근방에는 왔습니다만 이거 아직 맥을 못 추고 요 두 개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죠? 이건 카카오의 의장의 김범수 아무래도, 의장의 그 문제?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신정부 들어오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카카오 분이 아니라 네이버 분이 오면서 저는 이미 결정이
내부적으로 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카오 중에 저는 만약 둘 중에 뭐를 살 거냐라고 하면 네이버가 조금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이버의 그 직원이셨던 분이 지금 현재 신정부의 소프트 AI 쪽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소버린이라고 하는 단어 소버린. 있었잖아요. 소버린. 네. 우리들만의 어떤 네. AI. 네. 이 소버린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음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처럼 AI 소프트웨어에서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가장 완성도 높은 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AI를 만들려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없이는 지금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재 산업 구조임을 감안을 해보면 카카오의 어떤 기술력이 떨어진다기보단 카카오는 아무래도 이제 의장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네이버 쪽의 관심도가 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버가 지금 28만 원 이상 올라오고 나서 거의 2달에서 2달 반 정도 쉬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안 그래도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 네이버의 수급 현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면 오늘의 시초 가격을 저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모아가셔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네이버.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요거 차트쟁이들 같으면 요거 딱 사고 싶은 레벨에서 돌았어요. 네. 이 외국인들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사고 싶죠. 맞아요. 예. 이전에 그 증권주에 대해서도 네. 뷰는 좀 좋게 가져가셨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일단 이게 증권주가 우리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저PBR 이야기 네. 나오면서 증권주 확 갔었고 네. 올해는 뭐 상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맞아요. 확 네. 움직이다 보니 계속 탄력성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근 2달에서 2달 반, 한 3달 네. 동안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증권지만 위로 올라가는 걸 바라는 것은 저는 욕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같이 봐야 되느냐? 예. 지수의 거래량의 회복과 함께 저는 증권주를 보시는 게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많아지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거나 아니면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기관의 큰 주체들이 지금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그들이 들어올 만한 요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들 또한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의 회복이 될 만한 어떤 상법 개정안 가이드, 특히나 지금 대주주 양도세 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는 이제 50억에서 100억으로 또 상향해서 입법을 추진해보겠다는 또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그때 증권주들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증권주 다 안 움직이는 거 아닌데요. 부국증권, 신영증권 움직이는데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들은 자사주 비중이 높은 테마주를 엮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는 조금은 저는 무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수의 상승과 함께 증권주를 보신다면 저는 미래에셋증권과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걸 김태수 본부장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만 네. 대주주 요건 50억을 갖다가 10억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없던 일로 해서 그냥 50억이 아니고 뭐 100억으로 한다. 예? 네, 뭐 그거를 한번 이제 다시 추진을 해보겠다고 또 뉴스들이 아침부터 많이 뜨더라고요. 그걸 어느 쪽에서 저희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뉴스 한 줄 한 줄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중대 사안을 가지고 자꾸 언급하는 게 저도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결정하고 나서 말해줘도 되는 게 결정도 되기 전에 막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뭐 될 것처럼 뭐 안 될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 요소라 저도 사실은 신정부에 대한 거는 기대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제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최근의 상법 개정안을 보면서 약간의 예. 투자자 입장으로서의 조금 실망감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뉴스 한 줄 한 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아 그래? 그러면 지주 사겠구나. 아 그래? 그럼 증권 주겠구나. 이렇게 우르르 가지 마시고 차라리 확인을 하고 그때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작진에서 그게 국민의힘 제안이라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가 정정 나오네요.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정책도 정책이지만 저는 한번 그 검진하면서 피 뽑을 때 그 신참이었는지 바늘 3번 꼽더라고. 누가 찌르냐에 따라 아픔의 강도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네네. 그냥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피를 갖다 세 번 주사바늘 더 갖다가 뽑으니까 막 그것도 짜증. 구력과 경험이 쌓여야 되니까. 구력과 소장. 경험. 예. 뭐 그래요. 초보 때는 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잘못 걸린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지금 시장 사실 순환매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인내를 요하는 장이고 네.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네. 지금 국내 증시 쪽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명확하게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네. 반도체는 조금은 더 보자주의입니다. 조금은 더 반도체가 보자라는 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좋다는 건 알지만 기다려야 매수의 된다. 타이밍으로는 저는 예. 이번 주보다는 다음 네. 주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생산한다 뭐 자체 칩 생산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두 번째 정말로 쿠다 플랫폼과의 어떤 호환이 가능한가 이거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거든요. 네. 이게 호환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한 번 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더 기다리신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호환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정말로 이제 팩트로 판명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반도체주 안에 소재 부품 장비단을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현재 기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쪽과 로봇 쪽을 보는 게 조금은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져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맞는 섹터임과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 산업에 좀 불어오고 있는 변화의 바람의 어떤 중심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 그리고 이번 주에도 처지지 않는 로봇주들이 많았거든요. 네. 지수 대비.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젠 RNA 그리고 SPG, SBB테크, 뭐 유일 로보틱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더라도 중소형 로봇주들에 대한 지금 시세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고 엔비디아 CEO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결국에 뭐 여러 가지 HBM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엔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르칩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고 제약바이오는 앞서 이야기한 종목군들을 압축을 해서 만약 그 종목군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계속 지금은 분산 투자가 언제나 저는 정답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분산 투자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뿌려놨는데 안 오른 섹터, 안 오른 종목이 많으면 그건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장님 저희 얘기했잖아요. 네. 외국인 선물 5,000개 가까이 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수가 잘 못 올라가네. 3,160 코스피. 예, 네. 그러네요. 그러면 빠지는 종목도 많다는 얘기고. 그러네요. 예. 뭘 좀 먹으려면 돈 좀 더 써야 되는구나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만 올라가요 네. 지금 확실하게. 단타를 해 먹으려 해도 이제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시장이 돼버렸네요.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디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